자, 여러분들 2022년도 그 관세사 1차 회계학개론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이 문제는 이제 재고자산 이 포함 여부예요. 그래서 이제 이 창고에 15,000원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 창고에 있는 요 15,000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창고에 없는데 그 재고자산에 들어가는 게 있는지. 자, 첫 번째 동그라미 보면은 주식회사 관세가 위탁 판매를 위해서 수탁자에게 적성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않은, 그러면 요것은 이 판매되지 않은 거니까 이건 이제 첫 번째가 위탁 판매예요. 판매 중에서 이제 미판매분이죠. 미판매분. 요거 3,000원은 창고에 없지만 내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주식회사 관세가 시용 판매를 위해서 고객에게 발송한 상품 중에서 내부사 표시하지 않은 거. 자, 요건 이제 시송 판매죠. 이제 의사 표시 없는 거, 이렇게. 그것이 이제 아직 사겠다는 의사 표시가 없으니까 내 거죠. 그 다음, 기중에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주식회사 한국에 때 이제 팔았죠. 이것은 자, 선적지, 자, 인도 조건이다. 근데 이것은 이제 판매예요. 이게 내 창고에 없으면서 선적할 때 이미 팔려 나간 거니까 이건 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거 보면은 주식회사 관세가 기중에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이제 매입을 한 거죠. 이것은 매입이다. 이렇게. 그러면 선적진도 조건으로 매입을 해서 기말 현재 운송 중인데 아직 도착 안 했지만 선적할 때부터 내 거기 때문에 요거는 내 재고자산에 포함을 시켜야 이렇게 이제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창고에 있는 15,000원에다가 3,000원, 4,000원, 4,000원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26,000원이 되겠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요 4번이 이제 답이 되는 그런 평이한 문제죠. 평이한 문제. 자, 요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42번을 보면 요것도 이 선의선출법과 평균법 간의 기말 재고자산 금액 차이는 이렇게 물어보네요. 자, 그러면 저기 평균법인데 이게 실지재고조사법이에요. 그럼 실지재고조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총평균법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이 기말재고자산 금액 차이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네요. 자, 그러면 일단은 쭉 보시게 되면은 기초에 우리 300개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50원이죠. 이렇게. 그리고 매입한 것이 이제 450개. 그 다음에 165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9월 3일날 또 매입을 했는데 요것이 300개에서 이제 180원이에요.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리고 5월 6일날 600개가 나갔고 그 다음에 300개가 나가서 총 900개가 나갔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총 합쳐가지고 요것이 1050개란 말이에요. 이게 300, 450, 300 해가지고 1050개죠. 그 중에 이제 900개가 나가서 이제 창고 뒤져서 여기 150개가 지금 이렇게 남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일단 선의선출법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 1050개 중에서 먼저 앞에서부터 나가니까 이 150개는 요 마지막에 있는 요 180원짜리가 요게 남아있겠지. 이렇게. 그럼 요것이 27,000원이 될 거예요. 이렇게. 자, 이것이 이제 피포다. 선의선출법.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총평균법은 이제 총평균하는 건데, 우리 300개 곱하기 150이다. 라고 해서
되어 있고요. 450개 곱하기 165다. 그 다음에 300개 곱하기 180이다. 라고 해서 그거를 우리가 1050개로 나눠주게 되면 요것은 165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요 150개라고 하는 것을 저 165원이다. 이렇게 곱하게 되면 이것은 24,750원이 이것이 이제 평균법에 의한 이 기말 재고죠. 이렇게. 자, 해서 그 차이가 2,250원이다. 이렇게. 이것도 뭐 평이한 문제죠. 기본적인 선행저주법하고 총평균법을 계산할 줄 아시면 자, 이제 그렇게 좀 봐주시고요. 3번이 이제 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3번이에요. 자, 원가 기준 우리 평균 원가 소매 제곱에 따른 기말 재고 자산 원가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것도 뭐 우리 정형화된 문제죠. 우리 기출문제나 우리 앞에 기본서에서 다 다뤘고 몇 번씩 풀어봤던 내용 그런 유형이에요. 그래서 이번 기출문제들 보면은 대부분이 과거에 나왔던 기출문제 유형하고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기출문제 공부만 열심히 하셨어도 뭐 기본 평균 점수는 그래도 좀 맞았을 것 같은데 이게. 자, 일단은 요렇게 해서 자, 기초해서 이제 44,500원이고 여기 이제 7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만 5천원이고요. 14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순인상액이 7천원이고요. 그 다음에 순인하액이 3,500원이고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매출액이 11만 2천원이고요. 그리고 정상파손이 1,500원이고요. 그리고 비정상파손은 이제 350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500원, 요렇게 돼 있죠. 우리 기본서에서 다뤘던 그냥 정형화된 틀에 그냥 맞춰서 푸시면 그냥 답이 금방 나오는 거죠, 이거. 자, 그러면 요거 쭉 해가지고 이제 하게 되면은 요것이 21만 이렇게 3,000원이 되고, 그 다음에 요 350, 자 44,500원 플러스 이렇게 해서 빼기 350원이다. 이렇게. 그러면 149,150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게 원가 기준 평균 원가 소매 제곱 보니까 평균이니까 이제 나눠주게 되면 나누기 21만 3천원이다. 이렇게. 자, 근데 원가 계산시 소수점 두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소수점 이 두째 자리에서 반올림 해라. 요거 이제 70%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오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거는 21만 3천원이니까 매가가 요 기말에 이 매가로 표시되어 있는 기말은 자 21만 3천원 빼기 112 빼기 1500 자 99,500원이다. 자 70% 그럼 답이 뭐예요? 그러면 69650 이렇게 되겠네요. 자 69650 답은 2번이 되겠다. 뭐 이것도 크게 뭐 어렵지 않은 그런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44번을 한번 봐보시죠. 자, 쭉 있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비슷한 유형의 기출문제가 또 나왔었죠. 이거 다. 자, 그러면 기초재고자산 3,000원, 기말재고자산 4,200원, 그 다음에 매출액은 4만원, 단기재고자산 회전율이 6회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재고자산 회전율이라고 하는 거. 자, 이것은 이제 매출 원가가 있고요. 저 기초재고 3,000원이라고 하는 것과 기말재고 4,200원이라고 하는 것의 평균, 이렇게. 그럼 매출원가가 이제 나오죠. 그러면은 요것은 얼마냐면 이제 3,600원, 3,600원에다가 6을 곱하면 이게 21,600원이 되겠네요. 근데 저기 매출액이 4만 원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러면 답은 얼마예요? 그러면 매출 총이익이 자 18,400원이라고 하는 게 나오겠죠? 왜? 그래서 44번의 답은 이 18,400원 3번이 답이 되겠죠? 자 됐고요. 간단하게 나와서 여기 앞에 계속
뭐 4문제 정도 굉장히 쉽게 나와 있는 거고 기본적인 내용들이고 45번에 자, 부채 비율은 얼마냐? 부채 비율이 뭐다라고 아예 주어졌죠. 자, 그러면 유동 비율. 자, 이거는 우리가 유동 비율은 기본적으로 그 알아야 되는 비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유동 부채 분의 유동 자산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150%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유동부채가 지금 얼마로 되어 있냐면 10,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당연히 유동자산은 이게 15,000원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자, 그러면 15,000원이면 이게 유동자산이 이제 15,000원이고 그럼 저기 보면 비유동자산이 얼마냐면 45,000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총 자산은 얼마냐면 이제 60,000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자산에서 우리가 자본을 빼면 자산이 60,000원인데 저기 이제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15,000원으로 주어져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 45,000원이 이게 부채가 되겠죠. 그러면 45,000원이라는 부채를 자기 자본 우리 15,000원으로 이렇게 나눠 놓은 것이 이제 부채 비율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300%라고 하는 것이 이제 되겠더라. 3번이 답이죠. 계속 이 정도면. 자, 그 다음에 이제 46번을 한번 보게 되면, 자, 옳지 않은 거. 자, 평가 총당금, 대손 총당금. 이런 것은 우리 이 본계정을 설명해 주는 계정이지, 이것이 차감되는 것이 순액으로 측정하는 것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이거 뭐 계속 강조했던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그 IFRS 준수에서 작성된 재무제표. 요건 이제 그 IFRS 준수했으면 이 준수에서 작성된 재무제표 주석으로 공시할 수 있고요. 현금흐름 정보 제외하고는 발생 기준회계고 부적절한 회계 정책은 이제 이 설명하대로 정당화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기준수에서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 그 비교 정보를 표시해라. 그래서 이제 1번이 답이다라는 얘기죠. 뭐 이것도 굉장히 쉽게 나온 내용이죠. 이것도. 자, 그 다음에 47번. 이것도 너무 쉽죠. 이것도. 이건 뭐 계속 그 질적 특성 아무래도 1순위니까. 자, 정말 아주 충실하게. 이건 이제 충실하게 나타낸지 확인하는데 도움을 준대요. 저 서포트 해주는 거지, 이게. 밑에 보니까 서포트 해주는 무슨, 이 질적 특성이냐면, 합리적인 판단력이 있고 독립적인 서로 다른 관찰자가 어떤 서술이 표현 충실성에 있어 비록 반드시 완전히 일치하지. 이건 이제 그 질적 특성의 정의잖아요, 이거. 그 의의를 그대로 갖다 써놨잖아요, 이게. 검증 가능성에 대한 얘기잖아요. 이게. 일치하지 않더라도 합의에 이를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이 5번이 답이 되겠죠. 검증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게. 뭐 전혀 꽈놓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검증 가능성에 대한 그냥 그 원래 검증 가능성에 대한 공부를 할 때 가장 먼저 나왔던 그 내용이 거기 앞에 써져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48번이에요. 유동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 지분 상품은 이건 이제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원칙적으로 현금성 자산에서 제외되죠. 근데 상환일이 정해져 있는 거, 상환후 손주 같은 거.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면 이거는 원칙적으로 주식은 현금성 자산에 들어가지 않지만 상환후 손주 같은 경우는 상환 기일이 정해져 있어서 그것이 3개월 이내면 예외적으로 포함될 수도 있어요. 이게.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아주 단기 투자 자산으로서 3개월 이내면 들어갈 수 있어요. 보고 기한 후 12개월 이내 기한이 도래하지 않으면서 사용 목적이 제한되어 있거나 그러면 보고 기간 후 이 12개월 이내 기한이 도래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사용 목적이 제한되어 있으면 이건 우리가 유동으로 분류할 수가 없지. 이게. 근데 혹은 일상적인 기업의 영업활동 과정에서 지급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는 예금은 이거 지금 보면 이 유동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거는 비유동으로 분류해야지. 2번이 틀렸지. 이게.
자, 12개월 이내에 기한이 도래하지 않으면서 12개월 이내에 도래하지 않으면 이거는 비유동이죠. 그리고 사용 목적이 제한돼 있대요. 그럼 더더욱 비유동이에요. 그리고 또 혹은 기업의 영업활동 과정에서 지급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대요. 그러면 더더욱 이게 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게 아니고 비유동자산으로 분류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3번. 자, 예금 중에서 단기적인 자금 운용을 목적으로 하거나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정기예금. 얘네들은 단지 12개월 이내에 도래하고 사용 제한되어 있지 않대요. 12개월 이상.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유동자산으로 분류가 되죠. 자, 현금성 자산을 유도세에 내려놓고 단기 투자 자산으로서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을 용이하고 가치 변동 위험이 경미한 자산을 말한다. 요거 이제 현금성 자산의 정의죠. 자, 정형화된 금융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취득 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여 유동성이 매우 높은 금융 상품은 요거 이제 일단 현금성 자산에 들어가지. 요게 이제 요게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에 도래하는 거. 그런 이 금융상품을 우리는 형성 자산이라고 해요, 이게. 그래서 이제 2번이, 틀렸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9번. 자, 우리 설비자산 2만원, 잔존가치, 내용연수 5년. 자, 이것을 취득하면서 자산 취득 관련 정보보조금 8,000원을 수령했대요. 그 원가 모형을 평가하고 있고, 그리고 5,000원에 이걸 팔아버렸네. 13년도에. 그러면 관련해서 인식할 순손익은 얼마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네요. 자, 우리 이 설비를 취득한 회사 입장에서는 내가 2만 원 주고 취득했지만 그 중에 내 돈이 아닌 게 있어요. 정부로부터 받은 8,000원이 있지 이게. 그리고 잔존가치는 제로예요. 그러면 내용연수가 요거 내 돈으로 해서 생긴 손익이 결국은 나의 손익인데 요거 빼게 되면 12,000원이에요. 근데 이제 5년 요렇게. 근데 X1년부터 X2년, X3년까지 쓰다가 그러니까 3년을 쓰다가 그러면 요 12,000원에 5로 나눠주게 되면 2,400원인데 3년이면 이게 7,200원이에요. 그럼 내 돈 원래 12,000원에서 7,200원만큼 이제 순수하게 상각을 해가지고 남아있는 이 장부가가 4,800원이 이제 남아있는데 얼마에 팔았냐면 이제 5,000원에 팔았단 말이에요. 이게 5,000원에 이렇게. 자, 그러면 5,000원에 팔았다 그러면 이것은 200원이 이제 이 이익이다. 자, 근데 거기 쭉 보시게 되면 자, 이 200원이 이익이에요. 근데 이제 그건 또 알으셔야 돼. 요걸 답으로 하면 안 돼, 이게. 왜냐면 이 문제에서 처분을 통해서 얻은 손익을 물어본 게 아니고 2003년도에 이 자산과 관련해서 인식할 순손익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X3년도에 우리가 요 1년치 감가상각비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요 12,000원에 대해서 5로 나눠주게 되면 2,400원이라고 하는 요 비용이 있어요, 감가상각비가. 그래서 이것은 2,200원의 손실이 발생한 거지, 이렇게. 지금 답은 요 2번이 되겠다, 이렇게. 자, 순수하게 처분해가지고 얻은 이익과 그 다음에 이제 감가상각비를 통해서 생긴 이렇게 감가상각비 해가지고 답은 2,200원이 돼야 돼요. 요게 답이 아니에요. 처분했을 때 손익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X3년도에 전체 손익을 물어보는 거니까 2번이 답이 되겠더라.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죠. 자, 요거는 원래 이제 이 2만 원에 대해서 정석대로 풀이하면 이제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는데 3년이죠. 그러면 원래 12,000원에 이런 이 감가상각비가 나와요. 근데 이 12,000원의 감가상각비에서 우리 정부보조금에 해당되는 이거 8,000원 받아가지고 얹어가지고 샀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요거
40%니까 이제 이 4,800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결국은 이제 요것이 이 3년 동안 이제 손에 미치는 건데 이게 얼마냐면 7,200원이에요. 7,200원. 똑같죠. 이거 7,200원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요걸 나눠가지고 계산하나 어차피 이거 빼가지고 그거만 가지고 계산하나 똑같단 말이에요. 결론은 이렇게 이제 돼 있죠. 자, 그래서 요렇게 풀이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요거 7,200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풀이할 수도 있다. 자, 그러면 2만 원에서 12,000원이면 이게 이제 8,000원이 남아 있는 거고 8,000원이. 그리고 12,000원에서 4,800원의 정부 보조금이 이제 실현됐으니까 이제 12,000원에서 이 8,000원에서 4,800원을 빼게 되면은 이게 3,200원이 남아 있어요. 잔액이. 그리고 12,000원에 이 12,000원에 이게 8,000원. 그러니까 이제 2만 원이고 여기 이제 12,000원을 이렇게 빼주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요거 빼게 되면은 이 장부가가 4,800원이 있다. 근데 얼마에 팔았냐면 5,000원에 팔았다. 200원의 이익이 있더라. 이제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요 해에 감가상각비 요 4,000원에다가 요 상계한 게 고해에 상계한 거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그 40%니까 이제 그 1,000원이라고 하는 거. 자, 요거는 4,000원이고 그래서 하게 되면 요것이 2,400원이 감가상각비가 나와요.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요 X 3년도의 감가상각비는 이게 4,000원이거든요. 이게 나눠주게 되면 그러면 이제 4,000원의 감가상각비가 있고 정부 보조금은 그 4,000원에 대해서 40%인 이 1,600원이 이제 상계가 될 거예요. 그래서 X 3년도에 원래 순서대로 우리가 풀게 되면 그러면 이게 2,400원이 이 감가상각비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원래 정석대로 풀면 이렇게 좀 복잡해 이게. 근데 이 순액으로 풀게 되면 좀 더 빨리 접근할 수가 있죠. 이게 이렇게. 자, 아무튼 감가상각비하고 처분이익이 가감된 2,200원이 답이 돼야 된다. 요게 답이 되는 게 아니고요. 2번이 답이에요. 자, 이것도 뭐 정부보조금 관련된 문제를 충실하게 공부했다면 충실하게 그러면은 풀 수 있는 문제 이것도 그냥 기본적인 거지 뭐 중간에 뭐 팔았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다 1년 해가지고 다 파는 건데 중간에 뭐 7월이라 팔고 막 이런 것도 아니고. 자, 아무튼 이 정부보조금 관련해서 이제 하나 문제 나왔고요. 자, 근데 50번. 근데 이 50번 같은 문제는 이거는 그냥 제껴도 돼요. 이런 거는 만약에 시험 보시게 되면 한두 문제가 이제 전혀 보지 않은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이게. 근데 그거는 어떤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제끼면 돼요, 이게 사실은. 수험장에서 이제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런 연습이 사실은 모의고사에서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거든, 이게. 왜냐하면 40문제를 다 풀 수가 없거든, 이거. 그러면 요건 제낄 문제, 이렇게 보지 않은 문제, 불확실한 문제는 손대면 안 돼요, 이게. 자, 1번에 보면, 자, 기업이 내부 또는 외부 조건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웹사이트는 무형자산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지엽적인 문제를 또 냈어요, 이게. 무형자산의 일반적인, 인식 조건뿐만 아니라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개발활동의 모든 사항. 자, 요것이 이제 개발활동, 이제 우리가 공부한 개발비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개발비라고 해서 무형자산을 인식하려면 당연히 인식 조건하고 그리고 자산을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 그 자산 요건을 갖춰야 되는 그 제시하는 이 조건이 있어요. 그 두 가지를 다 갖춰야지.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이 무형자산의 개발비를 이제 공부할 때 왜냐면 이제 이 웹사이트 우리 홈페이지 구축하고 이러는 건데 이제 그 개발과 관련해서 거기 들어간 게 우리 이 자산의 인식 요건을 충족하고 그 무형자산 인식하는 이 요건들이 있는데 그것을 모두 충족하게 되면 그럼 무형자산을 인식하거든, 이게. 근데 이거를 웹사이트
원가에서 잠깐 이렇게 말을 좀 바꿔놨는데 우리가 개발비 공부할 때 인식요건 충족하고 요 자산요건을 충족하면 개발비로 인식하거든요.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1번이 답이에요. 1번이 답이다. 자, 2번에 보면 기업이 주로 자체의 재화 용역의 판매 촉진과 광고를 위해 웹사이트를 이제 요거는 이제 단순히 어떤 이 경제적 효익을 얻기 위한 게 아니라 광고하는 거예요. 우리 사이트를 만드는 이유가 우리 회사를 홍보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그거는 우리 광고 선점이나 이런 건 다 단기 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원가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단기 비용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우리 계획 단계, 개발의 계획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발생 시점에 무형자산 인식하는 게 아니고요. 이 3번 같은 경우는 계획 단계라고 하는 것은 연구 단계하고 비슷한 단계이기 때문에 요거는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이게. 자, 내부에서 창출한 무형자산 원가가 그 무형자산의 특정 인식 기준을 최초로 충족한 이후에 발생한 지출이 웹사이트의 창출 제조, 경영자의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게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을 별도의 이 자산으로 잡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은 별도의 자산이 아니고 원래 이 무형자산에 그냥 포함시키는 거예요. 별도의 자산이 아니고 요 4번 같은 경우는 자, 그다음 무형자산으로 만약에 인식한 것은 여러분들 무형자산은 원가 모형하고 재평가 모형 중에 선택이 있죠. 근데 여기는 원칙적으로 재평가 모형을 적용한다. 틀렸고. 자, 아무튼 뭐 프로는 봤는데 보지 않아도 되는 문제예요, 이거. 왜냐면 이 지엽적인 내용이에요, 이거. 그래서 이 문제는 50번 가지고 떨어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다른 문제, 내가 아는 문제에서 내가 제대로 풀었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들이 지금 앞에 쭉 나왔어요, 지금.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다 기출문제 예전에 나왔던 거 그대로 좀 바꿔서 나왔죠. 이거 똑같잖아요, 이거. 이거 예전 기출문제 보면 이거 똑같은 문제 있어요. 예. 자, 이 보게 되면 이전 대가로 공정가치 3만 원의 주식을 발행 교부했죠. 그럼 이거 뭐예요? 일단은 주식을 내가 3만 원짜리 줬죠. 근데 내가 가지고 온 순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 공정가치가 3만 1,000원을 가져왔어요. 이렇게. 3만 1,000원. 공정가치죠. 이거는 중요하지 않은 거고. 그럼 벌써 답이 나왔잖아요. 이게. 이렇게. 그럼 영가매수 차익이 얼마다? 3만 1,000원 가져왔는데 3만 원밖에 안 줬어요. 이게. 영가매수 차익 1,000원. 영가매수 차익이다. 이렇게 해서. 자, 너무 쉬운 문제죠, 이거? 51번에 답은 3번이다. 예전에 기출문제에 나왔던 얘기들이고요. 그거보다도 훨씬 더 쉽게 나온 문제지, 이거. 예전 기출문제보다도 더. 자, 이제 52번이에요. 아니, 뭐, 은행계정 조정표. 이건 뭐, 더 쉬운 문제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자, 보면, 장부상에 이 은행 측하고 회사 측인데 저기 18,000원의 장부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이것이 다르대 이게. 그 지금 조정하기 전에 이 은행 측에 요걸 물어보고 있어요. 자, 기발행 미인출 무조건 요 은행에서 빼주자. 자, 당좌거래 관련 은행 수수료 뺐는데 우리 회사는 그걸 모르고 있더라. 이렇게 빼주고 어분사 매출자금 6천원이 출시면 입금되는데 우리는 모르고 있더라. 더해주고 그 다음에 당자, 기존에 당자 예입한 수표, 1,500원이 부도 처리됐는데 우리는 모르고 있대요? 부도 나서 뺐는데, 은행이. 그럼 이렇게 해주면 되죠. 이렇게. 자, 18,000원, 800원 빼고 6,000원 더하고, 이렇게 하면 21,700원이, 이게, 이 올바른 당자예금 잔액이죠. 그럼 요거 하게 되면 23,700원이 되겠다. 이렇게. 자, 52번의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53번을 한번 보게 되면, 자, 그 투자부동산으로 건물을 취득하여 원가 모형을 적용하여 평가해 오다가 우리 평가 방법을 공정가치 모형으로 변경을 했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은 난이도가 올라가요. 이거는 이제 상이에요. 난이도가.
그래서 아까 웹사이트, 그거는 이제, 우리 보지 못했던 내용이다. 제껴야 되고, 이거는 난이도가 상이에요. 사실 이것도, 이 문제 푸는데 이 모의고사 통해서 내가 제낄 문제, 안 제낄 문제, 그런 거를 좀 판단하는 게 좀 길러져야 되는데, 내가 보지 못했던 유형들은 제껴야 돼요. 이게. 근데 이제 이건 좀 난이도가 상이지. 자, 일단, 투자부동산을 원가 모형을 적용하다가 공정가치 모형으로 바꾸는 것은 회계 정책의 변경이에요. 그래서 이건 소급 적용이에요. 그러면 소급 적용하게 되면 우리가 원래 이렇게 돼 있으면 전에는 원가 모형을 적용해 오다가 근데 이제 바뀐 것이 공정가치 모형이에요. 그럼 이제 공정가치 모형을 처음부터 적용했다면 해가지고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X1년 초에 5만 원에 사가지고 와서 이제 원가 모형을 통해서 이제 감가상각해 오다가 X5년까지 그럼 몇 년이 지나갔어요? 지금 한 4년 지나갔죠? 이렇게. 근데 바꿨는데 이거 소급해서 처음부터 이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했다면 그러면 공정가치 모형 감가상각을 안 하거든요, 이게. 근데 지금 건물의 공정가치는 42,000원이래요? 그러면 이걸로 바꿨으면 어찌됐건 간에 여기는 감가상각을 막 해오다가 필요 없어요. 다 부인해버리고 공정가치 적용했다면. 근데 지금 기말에 42,000원으로 평가해 놨겠지. 근데 지금 36,000원으로 이게 처분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게 처분, 손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냐면은 이제 6,000원의 처분 손실이 발생한다. 이렇게. 어찌 보면 굉장히 쉽지. 왜냐면 여기 앞에 있는 거 다 필요 없어요. 회계 정책의 변경은 소급해서 그냥 공정가치모형 적용했다면 해가지고 그냥 42,000원이 지금 기말의 장부가예요. 여기 막 이렇게 뭐 4년 동안 뭐 해오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다시 다 소급해서 다 뜯어 고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요 42,000원으로 공정가치를 평가했을 거니까 거기서 요 차이 나는 요것이 처분 할 경우에 인식할 손실이 되겠지. 이게. 그래서 이제 6,000원이 이 손실이 되겠더라. 그래서 53번의 답은 1번이 되겠더라.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4번을 한번 봐볼게요. 자, 주식회사 관세는 X년초 유형자산의 기계장치 뭐 이렇게 쭉 되어 있고요. 원가 모형인데 이것이 손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환입이 이렇게 됐네요. 요거는 이제 우리 유형자산에서 손상과 환입에 대한 얘기죠. 이제 그것이 이제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자, 이제 어찌 보면은 손상에 대한 기본적인 우리 예제 문제 하나만 제대로 알았으면 요거 그렇게 뭐 어렵지 않은데 사실은 시간이 많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이렇게 잘 안 돼 있다면 이게. 자, 일단 3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정해법이고 5년 잔존가치니까 이제 1,000원을 빼줘야 돼, 이게. 그러면 29,000원이죠? 그거 나누기 5 하게 되면은 이게 5,000, 얼마가 나와요? 5,800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감가상각이 이루어지죠. 이게 X 1년 말이에요. 근데, X 2년까지 가서 손상이 돼버렸네, 이게.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제 요것은, 이 11,600원을, 빼게 되면 18,400원이 되겠네. 근데 X년도 말에 손상이 돼가지고, 순공정가치하고, 사용가치가 있는데, 둘 중에 맥스니까 16,000원이 되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16,000원. 자, 그랬다가 X3년 말에 가서, 그러면 이제 요렇게 이제 또 가죠. 그럼 요 16,000원에서 1,000원을 빼서, 남은 기간이 이제 3년이니까 3호 해서 이제 5,000원이 되겠네요. 그럼 11,000원이 되겠다. 요렇게. 근데 이제 이 회수 가능액이 얼마로 올라갔냐면은 13,000원으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13,000원이면 뭐 요 정도 되겠네, 이게. 13,000원이다. 이렇게. 자, 근데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이게. 원래 이 X3년도에 요 18,400원에서
5,800원을 빼게 되면은, 요거 이제 좀 칸이 안 맞는데, 이렇게 돼서 요것이, 얼마냐면은 18,400원에서 5,800원 빼게 되면 12,600원이 되겠네.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한도예요. 그러면 요 11,000원하고 요 차이 나는 요것이 얼마냐면은 이제 600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환입액이 되겠지. 이렇게. 자, 일단은 손상차손은 여기 18,400원에서 16,000원을 빼게 되면 이제 2,400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단 손상차손이 되겠죠. 자, X3년 말에, 요 X3년도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X3년도 말에는 환입을 잡아줘야지. 요거 금액이 2,400원이 맞다고 해가지고 3번을 선택하시면 안 돼, 이게. 왜냐면 연도를 X2년도 말을 얘기했으면 이게 답이 되겠지만, X3년도 말에 이때 손상이 발생했는지, 손상차손 환이 발생했는지, 아무튼, 둘 중에 하나를 물어보고 있는데 지금 여기 1,600원이라고 하는 환이 4번이 이제 답이 되겠더라.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순서도 이 모의고사 푸시면서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돼, 이게. 자, 이 문제 내가 풀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러면 일단 제끼고 뒤에 가서 짧은 문제들을 먼저 다 풀고 나서 오셔야 돼, 이게. 이걸 먼저 덤벼들게 되면은 뒤에 그냥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을 내가 손을 못 댈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모의고사를 통해서 연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자, 아무튼 이거 차분히 풀면 우리 원래 다뤘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풀 수 있어요, 이거.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는 일단 2순위로 넘겨야 되는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자,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한번 보게 되면, 자, 계량치 A, 그 다음에 이제 계량치 B 교환하죠. 교환 당시 계량치 B의 공정가치가 8,000원이지만 A는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네, 이게. 그러면 B가 더 확실하니까 B 가지고 이제 이 계산해야죠. 근데 보니까 가 같은 경우는 상업적 실질이 있는 거예요. 그럼 가 같은 경우는 상업적 실질이 있다 그러면 먼저 내가 받은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확실하니까 8,000원이 되겠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B의 이 원가는 얼마냐라고 이제 물어보는데 일단은 얘가 먼저 이렇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를 봐보세요. 자, 나를 보게 되면 이제 상업실질이 된 경우가 나예요. 그러게 되면 내가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가 있는데 요 9,000원에서 얼마예요? 9,000원에서 3,500원을 뺀 것이 이게 장부가인데 이게 얼마냐면은 이제 5,500원이지. 거기에다가 현금을 얼마를 줬냐면 1,500원을 줬어요. 이렇게. 그러면 상업적 실질이 결여되게 되면 내가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7,000원이 되겠더라. 이렇게. 상업적 실질이 있을 때는 내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인데 근데 지금 공정가치가 이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으니까 내가 받은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하고 거꾸로 이제 요 공정가치를 역으로 추정하는 거지. 이게 6,500원으로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아무튼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요 취득원가를 물어보니까 8,000원하고 7,000원 요것이 이제 이 답이 되겠더라. 55번의 답은 3번이 되겠네. 자, 해서 15문제 풀어봤는데 조금 쉬었다가 또 뒤에 거 또 계속 이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